1번. 이제 여러분은 바다거북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바다거북은 바닷속에서 생활하지만 알을 낳을 때는 육지로 올라오는 습성이 있답니다. 육지로 올라온 어미거북은 해변이 어둠에 묻힐 때쯤 알을 낳을 장소를 고르죠. 그리고 20분에서 30분 동안 깊이 약 50cm, 넓이 약 20cm의 모래 구덩이를 만든 후 보통 500개에서 1000개의 알을 낳습니다. 그러고는 구덩이를 다시 모래로 덮고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부화한 수백 마리의 새끼 거북은 작은 몸으로 어떻게 그 깊은 모래 구덩이에서 나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바다를 향해 갈 수 있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새끼 거북들이 서로 도우면서 모래 구덩이를 빠져나온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알에서 먼저 깨어난 새끼들 중 꼭대기에 있는 녀석들은 천장을 파고, 가운데 있는 녀석들은 벽을 허물고, 밑에 있는 녀석들은 떨어지는 모래를 밟아 다지면서 다 함께 구덩이 밖으로 기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바다거북의 탈출 성공률을 실험하기 위해 구덩이마다 알의 개수를 다르게 묻어두었습니다. 그 결과 한 개씩 묻어 놓았을 때 27%, 두 개씩 묻어 놓았을 때는 84%, 네 개 이상을 묻어 놓았을 때는 100%에 가까운 탈출 성공률을 확인할 수 있었죠. (2번) 이번에는 전통 혼례에 대한 대화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할아버지, 옛날 사람들은 결혼식을 어떻게 치렀나요? 요즘과는 많이 달랐지. 먼저 신랑은 기러기를 들고 신부집으로 온단다. 그리고 혼례가 시작되기 전에 대청마루에 놓인 전한상에 기러기를 놓고 2번 절을 했지. 이때 마당가에 집불을 피우기도 했는데 연기를 쐬면 혼사의 애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신랑은 기러기를 놓기 위해 전한상으로 갈 때 집불을 피워놓은 곳을 거쳐갔지. 그리고 전한상에 올려진 기러기는 마당에 차려진 초래상으로 다시 옮겨진단다. 그런데 신랑이 왜 기러기를 들고 가는 거예요? 기러긴 짝을 잃으면 평생 홀로 살 만큼 금슬이 좋대.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지. 네, 그렇군요. 초래청은 보통 신부집의 마당에 마련되었지. 동서 방향으로 자리를 깔고 북쪽에 병풍을 친 다음 초래상을 한가운데에 놓는단다. 두 손을 이마에 대고 초래청에 나온 신부가 초래상의 서쪽에 서고 맞은편에는 신랑이 선단다. 그러곤 서로 절을 하는데 이걸 교배례라고 하지. 이런 혼례 절차를 말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보통 마을의 학식이 높은 어르신이 병풍 앞에 서서 순서대로 진행했지. 신랑 신부가 서로 술잔을 나누는 걸 봤는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건 합근예라고 하는데 한 표주박을 둘로 나눈 잔에 술을 따라 마시며 화합하며 잘 살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지. 우리 전통 혼례는 식이 진행되는 동안 구경하는 마을 사람들이 덕담도 하고 슬쩍 우스갯소리도 하며 흥겹게 진행되는 마을의 잔치였지. (3번)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이가르닉 효과는 러시아의 심리학자 자이가르닉의 이름을 딴 것으로 미완성된 과제에 대한 기억이 완성된 과제에 대한 기억보다 더 강하게 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레스토랑에서 웨이터가 여러 사람에게 주문을 받은 후 음식을 전달할 때까지는 주문 내용을 모두 기억하지만 음식 전달이 완료된 후에는 그 내용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론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자이가르닉은 완성되지 않은 과제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긴장을 불러일으키며 이 긴장이 기억을 유지하는 동기로 작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일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던 일이 중도에 멈출 경우 사람들은 그 일을 계속해서 하려 하기 때문에 수행 효과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 일이 완성되고 나면 그 일과 관련된 기억은 쉽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요즘은 마케팅에서도 자이가르닉 효과를 적용시킨다고 하는데요. 바로 광고를 연속극처럼 시리즈로 제작한 티저 광고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죠. 즉, 끝을 맺지 않은 내용을 계속 제공하여 결말에 대해 궁금증을 느낀 소비자가 그 상품을 더 오래 기억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학습에도 이런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4번과 5번) 이번에는 학부제와 학과제에 관한 두 학생의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학부제를 실시하는데 1년 동안 학과도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괜히 시간만 낭비할까 봐 걱정이 돼. 자신의 세부 전공을 정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부제보다는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전공을 정하고 입학하는 학과제로 대학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 얼마 전 자신이 전공하기를 원하는 지원 희망 학과를 조사했는데 어떤 학과를 정해야 할지 전혀 방향을 못 잡겠더라. 입시에 치중하느라 자신의 적성을 잘 모르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 자신의 세부 전공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봐. 그래서 난 자신의 적성을 좀 더 탐색할 수 있고 그 이후 전공을 선택할 기회가 있는 학부제가 지속됐으면 좋겠어. 그래도 난 학과제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 대한대학교 입시 담당자의 인터뷰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학부제로 뽑으면 관심 분야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볼 기회가 적어 전공 분야에 대한 깊이가 부족해진다고 하더라고. 그런 점에서 학과제가 더 낫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요즘은 다양한 분야의 능력이 겸비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잖아. 대학교 입학 때부터 세부 전공을 정하면 자신의 분야만 잘 아는 사람이 될 것 같아. 세상은 다양성과 전문성을 함께 요구하는데 학과제에서는 그런 것을 배울 기회가 부족하잖아. 그러면 내 생각에는 학과제에선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전공 학과를 선택해서 입학하는 학과제도 자신의 전공 외에 다른 것을 공부할 수 있는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그러니 여러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새는 전문성이 필요한 시대니까 조금이라도 일찍 자신의 전공 분야를 선택해서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 학과제에도 그런 보완을 통해 전문성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회는 있지.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과학이론을 발견한 과학자라 해도 그것을 명료한 글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하잖아. 진정한 전문성은 자기 전공 분야만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성을 다양한 상황에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그런 걸 배우려면 세부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